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기사 정막을 찢어발기는 짐승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초가삼간을 뒤흔드니 이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라 마치 지옥의 사자가 당도한 듯한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평소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치며 반기던 누렁이 황구가 오늘 밤은 어찌된 영문인지 털을 곤두세우고 흉측한 이빨을 드러낸 채 주인 김선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다. 횃불조차 없이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살인문을 들어서려던 김선비는 난데없이 달려들어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으며 광기 어린 눈빛을 쏘아대는 황구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고 손에 들고 있던 귀한 떡, 보따리가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황급히 품에 안으며 소리쳤다. 이놈 황구야, 내 놈이 실성을 하였느냐. 어찌 주인을 몰라보고 이리 흉포하게 구는 것이냐. 김선비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황구는 더욱 거칠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눈동자에는 핏발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부글거리고 있어 마치 악귀가 들린 짐승의 형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김선비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심리길을 걸어오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나 굶주린 노모에게 한시라도 빨리 이 따뜻한 떡을 먹이고픈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터였다. 그런 주인의 애타는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황구는 김선비가 발을 때려 할 때마다 미친 듯이 달려들어 앞발로 가슴팍을 밀치고 급기야는 주인의 도포 자락을 물고 늘어지며 필사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었다. 비켜라. 썩 비키지 못할까. 내 놈이 굶주림에 지쳐 드디어 미쳐버린 개로구나. 김선비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채 신고 있던 집신 발로 황구의 옆구리를 세차게 걷어찼으나 짐승은 깨갱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인의 앞을 가로막으니 그 집요함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간절함마저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김선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품에 안고 있던 연잎 싼 떡 보따리를 잠시 마루 끝에 내려놓고 몽둥이를 찾으려 몸을 돌리는 찰나 황구가 번개 같은 속도로 튀어올라 그 귀한 떡, 보따리를 낚아채는 것이 아닌가. 안 된다. 그것이 어떤 음식인데 내 놈이 감히. 김선비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으나 황구는 주인의 호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당 한가운데로 보따리를 물고 뛰어가 날카로운 이빨로 연잎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이 흙바닥에 나뒹굴자 김선비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며칠을 굶은 노모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마저 팽개치고 얻어온 그 귀한 음식을 가족이나 다름없던 개가 탐을 내어 망쳐버렸다는 배신감에 김선비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벌어진 광경은 김선비의 분노를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으니 떡을 탐하여 훔친 줄로만 알았던 황구가 떡을 씹지도 않고 걸신 들린 듯 통째로 삼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보통의 개라면 주인이 보는 앞에서 훔친 음식을 먹을 때 눈치를 보거나 구석으로 숨기 마련이거늘 황구는 마치 누군가와 경쟁이라도 하듯 혹은 이 떡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듯이 필사적으로 흙 묻은 떡 덩어리들을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멈추어라, 멈추란 말이다. 김선비가 달려가 개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황구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떡 조각까지 남김없이 삼켜버린 후였다. 그 순간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고 황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돌연 황구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그 육중한 몸뚱이가 땅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며 사지를 비틀기 시작했다. 황구야,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길한 예감이 김선비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쓰러진 황구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울컥 솟구쳐 나왔고 고통의 찬 신음소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더니 이내 끔찍한 비명으로 변하여 밤하늘을 갈랐다.
네 다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짐승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으니 이는 단순히 체한 것이나 배탈이 난 수준이 아니라 마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한 맹독에 중독된 증세가 분명했다. 김선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황구를 품에 안았는데 개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네가 왜 이러느냐? 김선비의 떨리는 목소리에 대답이라도 하듯 황구는 흐릿해져가는 눈동자를 힘겹게 돌려 주인을 바라보았다. 핏발선 눈에서 흐르는 것은 고통의 눈물인지 아니면 주인을 향한 마지막 충정의 표현인지 알 길이 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더 이상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주인님 드시지 마십시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애처롭고도 결연한 호소였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노모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비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황구가 어찌 저리 슬피 우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김선비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만약 황구가 저 떡을 먹지 않았다면 지금 이 마당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을 사람은 바로 자신과 어머니였을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뇌리를 스쳤다. 황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인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한 번 핥더니 이내 컥 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입에서 한 무더기의 검은 피를 토해내고는 축 늘어졌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밤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마당에는 죽음의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싸늘한 주검이 된 황구를 안고 김선비는 망연자실하여 허공을 응시했는데 찢어진 연잎 사이로 흘러나온 떡찌꺼기들이 달빛을 받아 유난히 희고 곱게 빛나고 있어 그 참혹함을 더했다. 10년을 한결같이 집을 지키며 가난한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충견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겨도 불평 한 번 없이 꼬리를 흔들던 녀석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음식을 빼앗아 먹어야만 했던 그 기막힌 사연이 가슴을 후벼 팠다. 김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황구의 피 묻은 털을 적셨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황구의 감지 못한 눈을 쓸어내려 감겨주었다. 이 떡은 분명 읍내의 최부자가 선심 쓰듯 내어준 것이었다. 자네 선친과의 묵은 감정은 이제 털어버리세. 이건 내 작은 성의일세라며 인자한 웃음을 띠고 건네주던 최부자의 얼굴이 김선비의 뇌리에서 악마의 형상으로 뒤바뀌어 떠올랐다. 배고픔에 눈이 멀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살기를 읽어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했다. 황구는 짐승의 본능으로 그 떡에서 풍겨나오는 죽음의 냄새를 맡았던 것이리라. 사람이 맡지 못한 그 사악한 도끼를 말 못하는 짐승이 먼저 알아채고 온몸을 던져 주인을 구한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찢어진 연잎 조각 하나를 마당 구석으로 날려보냈고 그곳에는 영문도 모른 채 흩어진 떡 부스러기를 쪼아 먹던 암탉 두어 마리가 이미 싸늘하게 식어 발을 뻣뻣하게 굳힌 채 죽어 있었다. 그 참혹한 광경은 황구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독살 시도였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김선비는 이를 악물었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내 이 원한을, 내 이 억울함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그는 품에 안은 황구의 식어가는 체온을 느끼며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김선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오늘 아침 자존심을 굽히고 최부자의 집 대문을 들어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 그리고 그 뱀 같은 현올림에 속아 넘어간 자신에 대한 증오였다. 마당에 흥건한 황구의 붉은 피는 마치 김선비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낙인처럼 선명하게 달빛 아래 번들거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부자의 집이 있는 저 멀리 읍내 쪽을 노려보았다.
온순하고 글 읽기만 좋아하던 선비의 눈빛은 이제 도끼를 품은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변해 있었다. 주인을 위해 악귀처럼 찢어대고 주인을 위해 기꺼이 페류나가 되어 독을 삼킨 황구의 시신 앞에서 김선비는 옷깃을 여미며 맹세했다. 이 억울한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복수를 다짐하기에 앞서 그는 도대체 왜 최 부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 끔찍한 살이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헤쳐야만 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운명의 장난 같았던 오늘 아침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배고픔이 양반의 체면마저 갉아먹던 그 비참했던 아침. 모든 비극의 씨앗이 잉태된 그 순간으로 그날 아침 살인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유난히도 차갑고 매서웠으니 이는 단순히 계절의 추위 탓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가난의 냉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선비의 낡은 초가집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지 오래였고 텅 빈 쌀독을 긁어대는 쥐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윗목에 누워 계신 노모의 기침 소리는 마른 장작이 갈라지듯 쿨럭거리며 김선비의 가슴을 후벼 팠는데 며칠째 미음 한 그릇 제대로 드시지 못한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누렇게 뜬 창호지처럼 파리했다. 김선비는 머리맡에 놓인 일담한 논어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으나 공자 맹자의 말씀이 당장 어머니의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 앞에 평생을 지켜온 선비의 자존심은 낡은 갓근처럼 힘없이 풀어지고 있었다. 어미는 괜찮다. 물 한 모금이면 족하니 네 공부에나 전념하거라. 힘겹게 내뱉는 노모의 거짓말은 오히려 김선비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만드는 채찍질과도 같았다. 결국 김선비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을 어귀 기와 지붕이 고래등처럼 솟아있는 최부자의 집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최부자 그 이름 석자는 김선비의 가문에게 있어 치욕이자 원한의 상징과도 같았다. 선친이 살아계실 적 고을 사또로 부임했던 김선비의 부친은 당시 아전으로 일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최 부자의 부친을 엄히 다스려 관아에서 내친 적이 있었다. 그 일로 인해 최 부자의 집안은 한동안 몰락의 길을 걸었으나 간교한 상술과 윗선에 뇌물을 바치는 수완으로 다시금 부를 축적하여 지금은 고을 제일가는 거부가 되어 있었다. 반면 청렴결백을 목숨처럼 여기던 김선비의 부친은 모함에 휘말려 억울하게 관직을 삭탈당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두 집안의 악연은 대를 이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았다. 그런 원수의 집에 구걸하러 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당장 굶어 죽어가는 노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옥불이라도 뛰어들어야 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최부자의 대문 앞에 당도하니 솟을 대문 위로 뻗은 기세 등등한 처마가 위압적으로 김선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문 앞을 지키던 하인들은 남루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김선비를 보며 킬킬거렸다. 이게 누구신가? 한양 가서 과거 급제하고 금이 환영하실 줄 알았던 김진사댁 아드님 아니신가? 하인들의 노골적인 조롱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김선비는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숙였다. 주인 어른을 뵙고자 왔네. 기별 좀 넣어주게.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으나 끝내 비굴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한참 뒤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하인이 턱짓으로 안을 가리켰다. 마당에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수와 기름진 흙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이는 김선비의 집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내와는 천지 차이여서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랑채 마루에 비스듬히 기대어 장죽을 물고 있던 최부자는 마당에 들어선 김선비를 보자마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비단옷으로 감싼 그의 불룩한 배와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으나 가늘게 뜬 눈매 깊은 곳에는 읽을 수 없는 음습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아니,
이게 웬 귀한 손님이신가? 김선비께서 누추한 내 집까지 다 왕림하시고 최 부자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그 안에는 가시 돋친 비아냥이 숨겨져 있었다. 김선비는 마루 아래 엎드려 절을 올렸다.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아버지의 엄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꾹 참아내었다. 최 어르신 불쑥 찾아와 송구합니다만 집에 환자가 있고 끼니를 잊지 못해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김선비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김선비의 예상대로라면 멸시와 함께 쫓겨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마땅했으나 최 부자의 반응은 뜻밖에도 호탕했다. 허허 사람이 살다 보면 공궁할 때도 있는 법이지. 자네 선친과 우리 선친 사이에 묵은 감정이 좀 있었다. 하나 다 지나간 일 아니겠는가. 자네 같은 인재가 굶어서야 쓰나. 최 부자는 하인들을 호통쳐 당장 쌀한 가마니를 내오라 명했다. 김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이 과연 그 악명 높은 최 부자란 말인가. 혹시나 흉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이어 하인들이 들고 나오는 하얀 쌀가마니를 보는 순간 의심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고 말았다. 쌀만 있으면 어머니께 따뜻한 흰 쌀밥을 지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였다. 최 부자가 손을 들어 하인을 부르더니 안채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라 속삭였다. 잠시 후 하인이 들고 나온 것은 연잎으로 정성스럽게 싼 꾸러미였다. 최 부자는 직접 마루로 내려와 김선비의 손에 그 꾸러미를 쥐어주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쌀과는 별도로 내 자네 모친께 드리는 선물일세. 귀한 약재를 넣어 빚은 떡이니 노안의 기력이 쇠하신 데는 이만한 것이 없을 걸세. 연잎 사이로 풍겨나오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는 며칠을 굶은 김선비의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매혹적이었다. 아이고 어르신,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김선비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원수라 여겼던 사람이 베푸는 이토록 세심한 배려에 지난날의 적개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은혜라니 당치 않네. 그저 맛있게 드시고 쾌차하시기만 하면 되네. 다만 최 부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떡은 귀한 것이니 다른 이에게 주지 말고 꼭 자네와 모친만 드시게. 알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뱀이 먹이를 노려보는 듯 차갑게 번뜩였다. 그러나 굶주림과 감사함에 눈이 먼 김선비는 그 섬뜩한 징조를 알아채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선비는 쌀자루를 지게에 지고 떡 보따리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최 부자의 집을 나섰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쿵 하고 울렸을 때 마치 저승의 문이 닫히는 듯한 불길함이 잠시 스쳤으나 품 안의 따스한 온기가 그 느낌을 지워버렸다. 최 부자는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하인을 불러 나지막이 짓거렸다. 오래 묵은 체증이 이제야 내려가는구나. 그 깐깐하던 김판관 놈의 자식이 내 떡을 받아먹고 피를 토하며 죽을 꼴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사실 그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다. 비상 피숑과 부자 푸즈를 교묘히 섞어 찐 겉보기엔 먹음직스러우나 한 입만 베어 물어도 오장이 뒤틀려 죽음에 이르는 맹독의 덩어리였다. 최 부자는 김선비의 아비 때문에 자신의 아비가 곤장을 맞고 쫓겨나 화병으로 죽었던 그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부를 축적하면서도 오직 복수의 칼날만을 갈아왔고 오늘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김선비를 보며 하늘이 준 기회라 여겼던 것이다. 한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선비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싸늘한 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머니가 갓 지은 쌀밥과 떡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모습뿐이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고생은 끝났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산길을 재촉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그가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어머니를 살릴 약이 아니라 가문을 멸문지와 맨몬지가로 이끌 저주받은 미끼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나치근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구였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치며 마중 나올 녀석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지저대고 있었다. 컹컹컹 하는 소리가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라 마치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김선비는 의아해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황구야, 주인이 왔다.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왔단다. 그가 손을 흔들었지만 황구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뒷걸음질 치며 으르렁거렸다. 개의 본능은 이미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독의 냄새를 맡은 것일까? 아니면 주인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죽음의 사신을 본 것일까? 그 순간 김선비의 가슴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됐다. 최 부자의 지나친 친절, 그 번들거리던 눈빛, 그리고 꼭 자네와 모친만 드시게라고 당부하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본능은 이내 이성적인 의심을 덮어버렸다. 설마 아니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는가? 양반 체면에 그럴 리가 없지. 김선비는 고개를 저어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황구의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고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핏빛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 붉은 노을은 마치 앞으로 닥칠 비극을 예고하듯 김선비의 긴 그림자를 붉게 물들이며 길게 늘어뜨렸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황구의 저항은 거세졌다. 마당에 들어서려는 김선비의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리는 황구의 모습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배웅하던 순한 개의 모습이 아니었다. 김선비는 떡 보따리를 더욱 꽉 껴안았다. 이 떡은 어머니의 생명줄이다. 그 누구도 설령 기르던 개라 할지라도 이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김선비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다. 짐승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비릿한 혈향과 함께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황구의 주검 앞에서 김선비는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으며 광기를 부리던 그 짐승의 행동이 실은 주인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찢겨진 연잎 사이로 흉측하게 으깨진 떡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달콤하고 고소한 팥고물 냄새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코를 톡 쏘는 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후각으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오직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짐승의 예민한 코만이 감지할 수 있는 죽음의 향기였다. 아, 황구야, 미련한 놈. 차라리 짓기만 할 것이지 어찌하여 네 목숨을 던졌느냐. 김선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이 원망스러웠다. 최 부자가 건넨 떡 보따리를 받아들었을 때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 대문을 나설 때 등 뒤로 느껴지던 서늘한 시선, 그리고 마을 어귀부터 시작된 황구의 이상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죽음을 경고하는 신호였건만 굶주림에 눈이 멀고 얄팍한 호의의 마음을 놓아버린 자신이 결국 충직한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셈이었다. 김선비는 황구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파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10년 세월 가난한 선비의 곁을 지키며 배고픔을 함께 견뎌온 유일한 벗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다니, 이는 필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선비가 젖은 눈을 들어보니 황구가 흩뿌린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암탉들이 하나둘씩 괴이한 춤을 추듯 날개를 비틀며 쓰러지고 있었다. 닭들의 벼슬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부리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맹독 비상피성의 증거였다. 김선비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슬픔은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되어 그의 이성을 덮쳤으나 선비로서 다가온 침착함이 그 파도를 제어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한 가문을 멸절시키려 한 끔찍한 음모였다. 최 부자는 처음부터 쌀가마니로 환심을 사고 그 뒤에 숨겨진 떡으로 김선비와 노모를 독살하여 후환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선비야, 밖에 무슨 일이 있느냐? 닭들이 왜 저리 소란이냐? 안방 문이 열리며 노모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빛이 마당의 참상을 비추려 하자 김선비는 황급히 몸을 돌려 황구의 사체를 자신의 등 뒤로 가렸다. 어머니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면 그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이 분명했다. 김선비는 피가 묻은 손을 옷자락에 문질러 닦으며 짐짓 태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굼이 닭장에 들었는데 황구가 쫓아내느라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제 괜찮으니 주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으나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 황구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쌀은 얻어왔느냐? 어머니의 물음에 김선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어머니를 위해 얻어온 떡이 어머니를 죽일 뻔했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예, 최 부자 댁에서 넉넉히 얻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흰 쌀밥을 지어 올릴 테니 부디 편안히 주무세요. 김선비는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얼굴에서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사라지고 서슬퍼런 살기만이 남았다. 그는 마당에 흩어진 떡 조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워 모았다. 이것은 최 부자의 죄악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흙이 묻고 지식여졌지만 그 안에 섞인 독은 여전히 치명적일 터였다. 김선비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그만 항아리를 꺼냈다. 그리고 죽은 닭들과 남은 떡 조각들, 그리고 황구가 토해낸 피 섞인 토사물까지 조심스럽게 긁어 모아 항아리에 담았다. 냄새는 역겨웠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항아리야말로 최 부자의 목을 칠 칼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작업을 마친 그는 멍석을 가져와 황구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감쌌다. 조금만 참거라. 내 날이 밝는 대로 네 원한을 풀어주마. 네가 저승으로 가는 길에 억울함이 없도록 내 목숨을 걸고 그 악당의 죄를 만천하에 고하리라. 김선비는 멍석 위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맹세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우우하고 울었는데 마치 황구의 영혼이 주인의 맹세에 답하는 듯했다. 방으로 들어온 김선비는 붓과 먹을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는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소장이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최 부자가 어떻게 자신을 유인했고 어떤 말로 떡을 권했으며 그 결과 어떤 참변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붓끝은 분노로 인해 거칠게 춤췄지만 문장 하나하나는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웠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자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마지막 문장을 맺으며 붓을 내려놓은 김선비의 눈은 새벽별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밤이 깊어 삼경 산증이 지났건만 김선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마당에 멍하니 앉아 멍석에 쌓인 황구를 지켰다. 10년 전 눈도 못 뜬 강아지를 품에 안고 왔던 날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묽은 미음을 핥아먹던 작은 혀. 처음으로 짖던 날에 우스꽝스러운 소리글을 읽을 때면 곁에 와서 턱을 괴고 졸던 모습들. 그 모든 추억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짐승도 은혜를 알면 목숨을 바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
동족을 해치려 하다니. 김선비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사명감을 뼈에 새겼다. 이윽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여명은 검푸른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밝아왔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최부자에게 닥칠 파멸의 서곡이기도 했다. 김선비는 부엌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냉수를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겁게 달아오른 속을 식혀주었다. 그는 정갈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각근을 단단히 메었다. 그리고 등에는 황구의 시신을 맨 지게를, 손에는 증거물이 담긴 항아리와 소장을 들었다. 그 모습은 흡사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과도 같았다. 어머니 잠시 읍내에 다녀올 일이 있어 나갑니다. 밥상은 부엌에 차려두었으니 드시고 계십시오. 방문 밖에서 하직 인사를 올리고 김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달리 묵직하고 거침이 없었다. 황구의 무게가 등 뒤에서 느껴질 때마다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다. 마을 어귀를 지나 큰 길로 접어들자 아침 일찍 장터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비의 기이한 행색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게 누군가, 김선비 아니신가? 지게에 진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관아의 대문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한편 최부자의 집 사랑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 소식이 있느냐? 김선비놈의 집에서 곡소리가 났다는 전갈이 없더냐? 최 부자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하인을 다그쳤다. 그러나 하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사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합니다. 최 부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이상하구나. 그 떡을 먹었다면 벌써 송장이 되어 나갔을 터인데. 그는 불안한 마음에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독이 약했던 것일까? 아니면 먹지 않은 것일까? 하지만 며칠을 굶은 놈들이 그 맛있는 떡을 마다할 리가 없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아라. 곧 비보가 날아들 것이다. 최 부자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호탕하게 웃어 젖혔으나 그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관아 앞에는 이미 많은 백성이 모여 있었다. 김선비가 피가 배어 나오는 멍석을 쥐고 손에는 항아리를 든 채 나타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그는 관아 문 앞에 설치된 신문고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북채를 쥐는 그의 손에는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둥둥둥 둔탁하면서도 웅장한 북소리가 관아의 아침을 깨우며 널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억울한 백성의 호소이자 부패한 권력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북소리가 울릴 때마다 김선비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한 흔도 함께 터져 나왔다. 관아의 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어느 놈이 아침부터 소란을 피우느냐. 포졸의 호통에도 김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다. 나 김가진사 억울한 사정을 고하러 왔소. 여기 명백한 살인의 증거와 희생양이 있소이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찼고 그 서슬에 눌린 포졸들은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김선비는 지게를 내려놓고 황구의 시신을 드러냈다. 거무튀튀하게 변한 개의 혀와 피 묻은 주둥이가 아침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선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다. 죽은 황구의 영혼이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선친의 혼이 자신을 지켜보리라 믿었다. 관아의 안쪽 깊숙한 곳에서 사또의 출두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선비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항아리를 앞에 놓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과연 이 고을의 법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었는가? 오늘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관아의 정문인 외산문이 활짝 열리고 위엄서린 관복을 입은 사또가 동원 동캔 마루에 좌정하니
그 서슬퍼런 기세에 모여든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붉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동원은 법과 질서의 상징이었으나 오늘 그 마당 한가운데 놓인 것은 피 묻은 멍석과 흉측하게 죽은 개의 시체, 그리고 오물을 담은 항아리뿐이었으니 그 기이한 대조가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사또는 형방을 시켜 북을 울린 자를 대령하라 명했고 김선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돛돌 아래 엎드려 절을 올렸다. 소인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감히 신문고를 두드렸나이다. 부디 이 미천한 백성의 맺힌 안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김선비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으나 그 끝에는 억눌린 슬픔이 묻어 있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내 놈은 전임 사또였던 김판관의 자식이 아니더냐. 학식 있는 선비가 어찌하여 이토록 흉물스러운 짐승의 사체를 관아 마당에 들여놓았는가. 이는 관아를 모독하는 처사가 아닌가. 사또의 호통에도 김선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사또 나으리, 이 짐승은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오나 그 충심과 의리는 사람보다 낫기에 감히 이곳에 모셨습니다. 이 개는 소인의 목숨을 구하고 대신 죽은 의로운 짐승이옵니다. 하오나 이 죽음 뒤에는 사람의 탈을 쓰고 천인 공노할 흉계를 꾸민 악마가 숨어 있사옵니다. 김선비는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긴 독 묻은 떡과 죽은 닭들을 증거로 내보였다. 악취가 풍겨났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최 부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황구의 기이한 행동, 그리고 끔찍한 죽음까지 낱낱이 고해 바쳤다. 김선비의 진술이 이어질수록 사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최 부자라면 고을의 세금을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재력을 가진 자였기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김선비가 내놓은 증거와 정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사또는 잠시 침묵하더니 형방에게 명패를 던지며 명령했다. 당장 가서 최 부자를 잡아오라. 거부하거든 오랏줄로 묶어서라도 끌고 오라.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그거만한 최 부자가 관아에 끌려오게 생겼으니 이는 10년 만에 처음 있는 대사건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부자가 4명의 교꾼이 매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관아 마당에 들이닥쳤다. 그는 포졸들의 손에 끌려 나오면서도 거만함을 잃지 않고 씩씩거렸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내 세금으로 녹을 먹는 주제에 감히 나를 죄인 취급해. 최 부자는 흙바닥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뻣뻣하게 서서 사또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사또는 더욱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꿇어라. 여기는 국법을 집행하는 곳이지 네 놈의 사랑방이 아니다. 포졸들이 강제로 최 부자의 무릎을 꿇리자 그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옆에 엎드린 김 선비를 쏘아보았다. 내 놈이 기어이 나를 모함하는구나. 쌀 주고 떡 준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역시 망한 집안의 자식답구나. 사또가 신문을 시작했다. 최가는 듣거라. 김선비에게 독이 든 떡을 주어 살해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사또 나으리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자가 굶어 죽게 생겼기에 쌀과 떡을 적선했을 뿐입니다. 헌데 그 떡을 개가 주워 먹고 죽은 것을 두고 제가 독을 탔다고 우기니 이보다 더한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놈이 떡을 보관을 잘못하여 상했거나 개가 쥐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고 죽은 것이겠지요. 최 부자의 변명은 청산유수와 같았고 표정에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 보였다. 구경하던 백성들 중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증거라고는 죽은 개와 떡뿐이니 최 부자가 발뺌하면 그만인 상황이었다. 김선비는 분통이 터져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이 파렴치한 자야.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더냐. 반드시 자네와 모친만 드시게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더냐. 그 말이 독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김 선비의 절규에 최 부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허 귀한 약재를 넣은 떡이니 하인이나 개에게 주지 말고 몸보신하라는 덕담이었네. 자네가 꼬아들어도 유분수지. 뻔뻔한 최 부자의 태도에 수세가 불리해지는 듯했다. 그때 사또가 옆에 있던 의원 이인을 불렀다. 여봐라, 저 떡에 정말 독이 들어있는지 검엄gem념해보라. 백발이 성성한 의원이 앞으로 나와 조그만 가방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냈다. 은은 독에 닿으면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 예로부터 독을 감별하는 데 쓰이던 물건이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의원은 항아리 속에 담긴 으깨진 떡 덩어리에 은비녀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의원의 손끝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의원이 천천히 비녀를 빼내어 높이 쳐들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여야 할 은비녀의 끝부분이 마치 먹물을 뒤집어 쓴 듯 칠흑같이 검게 변해 있었다. 비상피숑이옵니다. 그것도 사람 서너은 좋게 죽일 수 있는 맹독이옵니다. 의원의 외침이 동원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고 김선비는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최 부자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럴 리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 집 하인놈들이 떡을 만들 때 실수로 무언가 빠뜨렸거나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중간에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꼬리를 자르려 들었다. 그러나 사또는 이미 최 부자의 잔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당장 읍내 약재상들을 불러들여 최근 최 부자 집에서 비상을 사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최 부자 댁의 주방 하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문초하라. 이 독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의 포졸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달려나갔다. 궁지에 몰린 최 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렸다. 그의 오만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비루한 몸뚱이만 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승줄에 묶인 최 부자 댁의 늙은 하인 하나가 끌려왔다. 그는 형틀을 보더니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땅바닥에 머리를 베섰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주인 어른께서 쥐 잡을 떡이니 비상을 섞어라 하셔서 섞었을 뿐 사람을 죽이려는 줄은 몰랐습니다. 하인의 자백은 최 부자의 심장에 꽂히는 결정타였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백성들은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양반 탈을 쓴 살인기다라며 돌팔매질을 할 기세였고 김선비는 끓어오르는 눈물과 함께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황구야, 들리느냐? 놈의 죄가 드러났다. 사또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듣거라. 최가는 일전의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해 구유를 빙자하여 선량한 선비를 독살하려 하였으니 그 죄질이 심히 흉악하고 패륜적이다. 이는 강상죄, 삼강오륜을 어긴 죄에 버금가는 중죄인 바 내 놈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곤장 100대를 친 후 3000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판결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를 형틀에 매달았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전 재산을 관아에 바치겠소. 최 부자가 비명처럼 애원했으나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외면했다. 내 재산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집행하라. 철썩철썩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다. 최 부자의 비명 소리가 높아질수록 김선비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는 조금씩 풀려나갔다. 하지만 그 통쾌함 뒤에는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밀려왔다. 저 악당이 1000번을 죽는다 한들 충직했던 황구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
멍석 위에 누워있는 황구는 말이 없었다. 그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대비되는 숭고한 희생의 증거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형벌이 끝나고 피투성이가 된 최 부자가 질질 끌려나간 뒤 사또는 단 아래로 내려와 김선비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큰일을 했네. 자네의 지혜와 적의 충심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비극이 묻힐 뻔했네. 사또는 황구의 시신 앞에서도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다. 비록 짐승이나 의로움은 사람보다 낫도다. 내 이계의 장례를 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자네에게도 상을 내릴 것이네. 재판이 끝나고 관아문을 나서는 김선비의 등에는 다시 황구가 엎여 있었다. 들어올 때의 무거움과는 달랐다. 이제는 억울함의 무게가 아닌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랑의 무게였다. 거리는 저녁 노래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여 의로운 개와 그 주인에게 경의를 표했다. 김선비는 황구의 차가운 털에 뺨을 비비며 속삭였다. 가자, 집으로 가자. 네가 좋아하던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눕혀주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최 부자의 몰락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집 대문에는 관아의 봉인표가 붙었고 고가는 활짝 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이 분배되었다. 김선비의 집에도 쌀가마니와 고기가 당도했으나 김선비는 기뻐할 수 없었다. 마당 한 구석 황구가 늘 앉아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황구를 묻을 자리를 파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다. 흙을 한 삽 한 삽 퍼낼 때마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봉부는 다 만들어졌다. 김선비는 묘 앞에 앉아 낡은 퉁소를 꺼내 불었다. 구슬픈 퉁소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니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는 진홍곡이자 살아남은 자의 슬픈 다짐이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악은 처단되었으나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리움의 비석이 세워지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켜지며 황구의 무덤을 지키는 듯 반짝였다.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이제 세상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으나 그 고요함은 어제와는 다른 깊고 무거운 울림을 담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류쉐와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황구가 묻힌 뒷산 언덕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철마다 고운 옷을 갈아입었고 그 곁에 심어진 어린 소나무는 이제 제법 굵은 가지를 뻗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동안 김선비의 초가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비바람이 새던 지붕은 말끔하게 개량되었고 텅 비어있던 쌀독은 마를 날이 없었으니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왔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선비가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당당히 조정의 관복을 입고 금이 환양 금이 잔존했음을 알리는 징표이기도 했다. 김선비 아니 이제는 김사또가 된 그는 부임지로 떠나기 전 가장 먼저 황구의 무덤을 찾았다. 관복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술병을 든 그의 뒤로 읍내의 백성들이 존경 어린 눈빛을 보내며 따르고 있었다.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가난한 선비가 이제는 고을의 수령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는 권선징악 휜산 정옥에 살아있는 표본이라 칭송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김사또의 표정은 위엄보다는 깊은 회한과 그리움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정갈하게 깎아 세운 비석을 어루만졌다. 비석 앞면에는 의구지묘 이거지무 의로운 개의 무덤 나는 내 글자가 힘찬 필체로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김사또가 피눈물을 삼키며 직접 써 내려간 글씨였다. 황구야 내 왔느니라. 네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주인이 이제야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김사또는 술잔에 맑은 청주를 가득 채워 무덤 상석에 올렸다.
술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치 한 쌍이 깍깍하고 울어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 듯했다. 김사또는 무덤가에 털썩 주저앉아 지난 세월을 회고했다. 황구가 죽은 그날 밤의 충격과 분노는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밤을 새워 글을 읽을 때마다 황구의 희생을 떠올리며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았고 탐관오리나 부패한 자들을 볼 때마다 최부자의 악행을 상기하며 정의감을 불태웠다. 결국 황구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 한 명의 올곧은 문민관을 탄생시킨 걸음이 된 셈이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흙으로 돌아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네가 내 대신 마신 그 독배가 나를 살렸고 네가 흘린 피가 나의 정신을 깨웠다. 김사또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는 10년 전 사건 이후 몰락해버린 최부자의 집터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위용을 자랑하던 그곳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최부자의 소식이 들려온 지도 오래였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여 인면수심 른면소신의 짓을 저지른 자의 말로는 그토록 허망한 것이었다. 반면 비록 짐승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황구의 무덤은 해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그 의로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사또는 술 한 잔을 자신의 입에 털어넣고 또 한 잔을 무덤 주변에 뿌렸다. 이복의 황구, 사람들은 나를 보고 출세하였다. 성공하였다. 부러워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채감이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다네. 허나 약속하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할 것이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의 횡포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 온 힘을 다해 살피겠노라고. 그것은 죽은 벗에게 바치는 맹세이자 앞으로 그가 걸어갈 공직자로서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다짐이었다. 그때 산바람이 훅 하고 불어와 김사또의 옷자락을 휘감았다. 바람소리가 대나무 숲을 지나며 쏴 하고 울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황구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님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언제나 주인님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환청처럼 들려왔다. 김사또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녀석의 영혼만은 여전히 곁에 머물며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라 녀석이 선물해준 이 귀한 삶을 세상의 보탬이 되도록 써야 할 때임을 깨달은 까닭이었다. 산밑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김사또는 하산하는 길에 마을 어귀에 세워진 또 하나의 비석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세운 의굽이 이것 배였다. 비석 옆에는 촌로 한 분이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의 말이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개가 살았단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고 은혜를 아는 짐승은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게야.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이며 비석을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는 김사또의 가슴에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김사또가 관아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빛은 최부자의 폐허 위에도 황구의 무덤 위에도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빛을 받는 의미는 사뭇 달랐다. 폐허 위에는 망각과 징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무덤 위에는 영원 불멸의 명예가 빛나고 있었다. 김사또는 동원 마루에 앉아 붓을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시 한 수를 화선지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소셴 른더 시겐시 수신인 덕세가니 짐승의 몸에 사람의 덕을 가졌으니 세상에 드문 일이여. 른맨 소신 허추도 인면 수심하처다.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
어찌 일이 많은가. 이스 좋은 르이포 일사수은 유이백. 한 번 죽어 은혜 갚으니 의로운 혼이 남았고 첸초 만岁, 저칭보, 천추만세 조청파, 천년만년 맑은 물결 비추리라. 붓을 내려놓은 김사또의 얼굴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황구의 눈동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김사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밤은 깊어가고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황구의 뜨거운 충심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누렁이 황구가 남긴 그 진한 의리의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한 줄기 맑은 샘물이 되어 영원히 흐를 것이다.